자, 오늘 여러분들 문일 변호사 그림으로 보는 이제 행정소송법 입문 특강인데, 오늘은 이제 아주 편한 마음으로 내가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 행정소송법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정말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일단 제목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다룰 법의 이름이 행정소송법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소송은 여러분들 그냥 다 아시죠? 소송이 뭐예요? 소송이 뭐예요? 다 아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소송이 뭐예요? 법률상의 분쟁이 있었을 때 그걸 법원에서 이건 누구 말이 맞다, 이건 틀리다, 이렇게 판단하는 작용을 소송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럼 이 소송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가 배울 건 행정소송법이라는 법을 배우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소송을 잠깐 빼게 되면 행정법이라는 개념이 남겠죠. 그럼 이제 행정법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일단 법조문 건드리기 전에 개념적으로 일단 기초를 깔으셔야 되는 게, 행정상 법률관계라는 이제 개념이 등장해요. 그럼 이 옆에 보시게 되면 국가하고 국민이 만났다, 이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장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치킨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 가게에 와서 돈을 내고 치킨하고 맥주를 사 드세요. 그럼 저는 이제 맛있게 치킨을 요리해서 제공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무슨 공공의 이익, 질서 유지, 이런 걸 위한 활동이에요? 아니죠.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장에서 치킨을 파는 거고, 여러분들은 돈을 내고 맛 좋고 질 좋고 저렴한 그런 음식물을 살려는 거겠죠. 이건 전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내보냈을 때 그 법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일단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어떤 법이라는 게 있느냐? 행정법, 우리가 배울 행정법이라는 법의 테두리가 있습니다. 또 어떤 법이 있느냐? 민법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백성과 백성, 민과 민이 만났을 때, 시장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규율을 할지 그걸 만든 게 민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법학에서는 사법, 여기서 사자는 개인끼리 만났을 때 규율받는 법이다. 그래서 사법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럼 일단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국민을 규율하기 위해서 내보냈을 때 그 법의 목적이 이게 공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익 추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 그거를 행정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공익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질서 유지. 그럼 지금 질서가 평온한 상태라고 볼게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터져버렸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죽고 문제가 터졌어요. 이게 질서의 위해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정부가 계속 추진해요? 백신 예방접종 맞으세요. 걸린 사람들은 격리시키고 마스크 쓰라고 하고 거리 제한하고. 그래서 뭘 하려는 거예요? 발생한 위해를 제거해서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려보내려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질서 유지를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음주운전하지 마라. 자, 70세 이상 노인들이 보호해줄 가족이 없어요. 그럼 국가는 이 노인분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보호자금을 줍니다. 그래서 전체로서의 국민들이 한 단계 나은 상태로 살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공익증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국회가 만든 법의 내용, 목적이 질서 유지, 공공의 이익 증진을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걸 통틀어서 행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국가하고 국민이 만났을 때 어떤 법으로 일단 만나는 게 일반적이냐? 이렇게 공익 증진을 위해서 국가가 국민을 만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금 내라, 음주운전하지 마라, 마스크 쓰고 다녀라,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게 바로 행정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국가하고 국민이 만날 때 항상 공익 추구를 위해서만 만나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나가서 종이를 살 일이 생겼어요. A4지를 하나 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뭘 기준으로 A4지를 구입해요? 질 좋고 가격 저렴한 거. 그걸로 내 돈을 쓰겠죠. 그게 나한테 경제적 이익이 되니까. 자, 그럼 국가가 이제 종이가 필요해요. 시장에 나왔어요. 그럼 국가는 당연히 자기 돈을 쓸 때 뭘 기준으로 해요? 우리하고 똑같이 질 좋고 저렴한 거.
그러니까 시장에서 국가를 여러분들이 만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국가가 공익 추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만나는 게 아니라 국가 역시도 자신의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서 어떤 물건을 살까? 값싸고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국가도 여러분들하고 민법으로 만나는 관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국가하고 여러분들이 만날 때 항상 공익 추구를 위한 행정법으로만 만난다는 거예요. 민법으로도 여러분들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민법으로도 우리를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습을 국가하고 국민이 만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관계의 모습을 근로관계를 대입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도 5급, 7급, 9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서 일반 경력직 공무원이 되려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공무원 신분이 발생하는 건 어떤 모습이냐면 열심히 공부해요. 자, 이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시험에 응시해요. 그 행위 자체가 낮은 지위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다른 국민한테는 없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하나 좀 만들어주세요. 낮은 지위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럼 행정청이 갑이라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직무 수행을 하기에 능력이 우수하다. 그래, 너 공무원 만들어줄게. 임명이라는 처분을 해요. 자, 우월한 지에서 행정청이 임명이라는 처분을 합니다. 그럼 그때 갑은 공무원의 지위가 발생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때 이 갑이 공무원이 되는 모습은 대등관계에서 무슨 연봉 협상하고 근무지 고르고 이런 모습이에요. 낮은 지위에서 신청하고 행정청이 우월한 지에서 임명이라는 처분으로 공무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행정청이 우월한 지에서 임명이라는 처분으로 공무원 지위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공무원이 됐습니다. 근무를 시작을 했어요. 이때 갑이 근로를 제공하는 건 무슨 대등관계에서 내가 약정한 내용만 이행할 거야. 이런 모습이에요. 상명하복의 관계예요. 상명하복의 관계입니다. 이거 하라면 그거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상관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근무를 하다가 잘못을 했어요. 보통 징계사유가 발생했다고 하죠. 그럼 징계사유가 발생한 갑에 대해서 행정청이 너는 법제 몇 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겠다. 보통 징계처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 파면이라는 처분입니다. 그럼 행정청이 갑에 대해서 파면 처분을 해버리는 순간 얘 공무원 지위는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 파면이 대등관계에서 그만두면 좋고 말면 말고 이런 모습이에요. 일방적으로 우월한 데서 신분을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월한 데서 상대방의 신분을 박탈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만나는 갑은 국가하고 어떤 모습으로 만나는 거냐. 지금 갑이 이 행정청, 국가하고 대등관계에서 무슨 만나는 모습이에요. 낮은 지위에서 국가를 만나는 모습이에요. 낮은 지위에서 국가를 만나는 모습입니다. 그럼 국가가 공무원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공무원 일 시켜서 돈 벌려고? 아니죠. 국민한테 전체로서의 봉사자로서 이런 직무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이 공무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공무원을 임명하고 일시키고 잘못하면 잘라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만나는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느냐. 국민이 국가보다 낮은 지위에서 공익 달성을 위한 관계에서 국민이 낮은 지위에서 규율받는 관계를 행정법 관계 중에 권력 관계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떤 공무원이 있을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노무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전문 지식을 이제 갖게 됐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소지하게 됐습니다. 그럼 나중에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나라일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격증,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호사 이걸 한번 입력해서 검색을 해보면 전국 도처에 지자체라든지 국가부처라든지 공인노무사님을 모십니다. 세무사님을 모십니다. 여러분들의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공고가 굉장히 많이 뜹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 봤어요. 연봉은 얼마고요? 근무지는 어디고요? 저희하고 같이 일 좀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의 공고문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요.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의사 자격증이 있든 노무사 자격증이 있든 이런 전문 지식이 있거나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무용이라든지 합창이라든지. 그럼 그 공고를 본 거예요.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계약의 내용을 싹 훑어봐요. 마음에 들어요. 그럼 당신하고 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우월한 지에서 너 와서 춤춰, 너 와서 수술해, 이런 모습이에요. 서로 대등 관계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 의무의 내용을 정하는 모습이에요. 대등 관계에서 서로 권리 의무의 내용을 약정한다는 개념이 계약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 사람도 공무원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일반 임명직 공무원이 아니라 이런 공무원들을 전문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공무원의 신분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공무원이 되는 건 우월한 지에서 임명처분으로 공무원이 된 거예요. 대등관계에서 계약을 통해서 공무원이 된 거예요. 대등관계에서 계약을 통해서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계약은 민법에 의한 계약이 아니에요. 행정법에 의해서 체결된 계약이라서 공법상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 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라고 하느냐? 국가가 지금 의사와 나랑 계약을 맺어서 공중보건소, 보건소 또는 국립대학병원 여기에 배치해요. 그럼 이 사람 수술시켜서 돈 벌려는 거예요? 아니죠. 국민들한테 무상의 의료, 무상의 문화예술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는 공익의 목적이 설정되어 있는 계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무원이 되는 모습은 공법상 근로계약에 의해서 공무원의 신분이 발생하는 거고 이거 역시도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국가하고 행정법으로 만났어요. 일단 큰 테두리는 행정법에서 만난 겁니다. 근데 행정법에서 만나더라도 만나는 모습이 권력관계로 만나는 모습, 여러분들이 국가보다 낮은 지위에서 국가를 만나는 모습, 이걸 통틀어서 권력관계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공법상 근로계약을 통해서 대등관계로 만나는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일반 이제 국민인데 어디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느냐? 각종 공사나 공단, 이것도 여러분들 국가가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라든지 한국전력공사라든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이런 각종 공사나 공단에 취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 회사도 이제 막 시험을 보네요.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약속한 날짜에 계약서를 쓰러 갔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 체결했습니다. 이 사람 공무원인데요. 각종 공사나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에요? 아니죠, 여러분들. 이 사람 삼성전자에 근로 제공하는 거나 각종 공사나 공단에서 근로 제공하는 거나 아무 차이 없어요. 그 얘기는 이 사람도 지금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건 공법상 근로계약이라는 거예요. 일반 민법,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국가를 만날 때 만날 수 있는 법관계의 모습이 일단 크게 행정법으로 만났느냐, 민법, 사법으로 만났느냐 이렇게 일단 나눠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행정법으로 만났는데 권력관계로 만났느냐, 대등관계로 만났느냐, 비권력관계로 만났느냐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죠. 이렇게 나눌 때는 항상 그 목적,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걸 나누는 거냐? 제일 먼저 국가를 만났을 때 어느 법관계로 만났느냐를 나눠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 이게 가장 기초지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 국가하고 국민이 만났을 때 행정법 관계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민법, 사법 관계로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행정법 관계는 다시 무슨 관계와 무슨 관계로 나뉘어요? 권력 관계와 비권력 관계로 나뉘어요. 자, 그럼 행정법 관계에서 법률상의 분쟁이 생겼어요. 자, 행정법 관계에서 법률상의 분쟁이 생겼어요. 사법 관계, 민법 관계에서 법률상 분쟁이 생겼어요. 그럼 법률상 분쟁이 생기게 되면 최종적으로 어느 국가기관에 가서 이걸 판단을 받아야 돼요? 소송. 결국 법원에 소제기를 해서 이게 위법이다, 적법이다, 구제해달라. 이것들을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 행정법 관계에서 발생한 법률상 분쟁은 무슨 소송 제기하라는 거예요?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국가하고 만났는데 사법관계로 만났어요. 민법으로 만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분쟁이 발생했어요. 그럼 무슨 소송을 제기하라는 거예요?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따라서 행정소송법이 만들어져 있고 민사소송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민사법원 법관들은 민사소송법 법전을 펼쳐놓고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럼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행정법원의 법관들은 행정소송법을 펼쳐놓고 이제 우리가 배울 그걸 펼쳐놓고 사건을 진행해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행정법으로 만나게 되면 무슨 소송 제기하라는 거예요? 행정소송 제기하라는 거예요. 사법관계로 만나면 민사소송 제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법 관계는 다시 무슨 관계와 무슨 관계로 나뉘어요?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로 나뉘어요. 그럼 이걸 나누는 목적이 또 있다는 거예요. 행정소송에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 봤네요. 그때 다시 소송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하나는 뭔가 봤더니 하한고소송, 또 다른 하나는 뭔가 봤더니 당사자 소송, 이렇게 나뉘어 있네요. 그럼 항고소송은 어떤 경우에 들어가는 거냐? 낮은 지위에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해진 작용으로 인해서 권리 침해당한 사람은 불복해 보려고, 반항해 보려고 오라는 소송이 항고소송이에요. 이 항자가 반항할 때 쓰는 항자인데, 반항은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한테 불복할 때, 그때 보통 반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당사자 소송은 뭐냐? 서로 대등 당사자 간에, 행정법 관계지만 서로 대등 당사자 간에 권리와 의무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그때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좀 전에 이제 법 관계를 보셨는데, 자, 지금 갑이라는 공무원이 임명직 공무원이에요. 얘 낮은 지위에서 신청해서 임명처분으로 공무원 신분이 발생합니다. 근로 제공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행정청이 야, 너 징계 사유가 발생했어. 너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다. 파면을 했어요. 자, 파면이 나왔습니다. 이 파면은 대등 관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갑이 낮은 지위에서 당한 거예요. 그 말은 행정청이 우월한 짓에서 일방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 처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처분은 뭐냐? 행정청이 국민보다 우월한 짓을 행하는 작용들, 그걸 통틀어서 행정소송법에서는 처분이라고 이름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과세부가 되죠. 세금부가, 조세부가, 야 1억 원 내. 조세부가 처분 나왔어요. 유세 보게 되면 조세부가 처분,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조세부가 하는 게 대등관계에서 내면 좋고 말면 말고예요. 우월한 짓에서 일방적으로 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우월한 짓에서 일방적으로 내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자, 문일이 음주운전하다 적발됐어요. 그럼 운전면허 취소 나오죠. 이 취소가 운전하면 좋고 말면 말고 요청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운전면허 권리를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박탈해버리는 겁니다. 개별작용의 명칭은 다 다르지만 행정청이 우월한 짓에서 여러분들한테 해가는 작용들을 통틀어서 행정소송법에서는 처분이라는 이름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갑이에요. 행정청이 우월한 짓에서 처분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처분했습니다. 이 처분이 위법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소송 가서 구제받으라는 거예요? 낮은 지위에서 여러분들 처분으로 지금 침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행정소송인데 무슨 소송 제기해서 구제받으라는 거예요? 항고소송 제기해서 구제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처분을 가지고 당사자 소송 제기하면 받아준다는 거예요?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민사소송 가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처분이 나오고 그 처분이 위법해서 구제를 받으려면 항고소송을 제기해야만 받아줍니다. 자, 이번에는 갑이 공중보건의사였어요. 공인노무사였어요. 전문 계약을 통해서 노동청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부당하게 위법하게 어느 날 해촉을 해버리네요.
자,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더 이상 같이 일 못하겠습니다. 해촉을 해버리네요. 이건 우월한 지에서 나온 거예요. 공법상 근로계약 관계라는 것 자체가 서로 대등 관계에서 약정한 대로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주고받았는데 위법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해지가 위법했어요. 위법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 다퉈야 돼요. 이때 이 해촉은 행정청이 우월한 짓을 한 처분이에요. 대등 관계에서 행해진 계약의 해지라는 거예요. 대등 관계에서 행해진 계약의 해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위법했어요. 부당했어요. 무슨 소송 가서 구제받으라는 거예요? 이건 처분이 아닙니다. 무슨 소송 가서 구제받으라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항고소송 가면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갑이 각종 공사, 근로복지공단 여기에 직원이었어요. 근로 제공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부당하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해고를 해버리네요. 이건 애초에 행정법 관계예요. 행정법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애초에 행정법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사법상 근로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이게 위법했어요. 부당했어요. 그럼 다퉈야 되겠죠. 이때 무슨 소송 가서 다투라는 거예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다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에서 만나서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했나에 따라 가야 되는 소송의 유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행정소송법을 공부하실 때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기초가 됐을 때 나중에 시험 문제를 접했을 때도 정말 엉뚱한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실수를 어디서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요 갑은 임명직 공무원이에요. 임명직 공무원. 그래서 이 임명직 공무원한테 파면 처분이 나왔어요. 자, 파면 처분 나왔습니다. 진짜 임명직 공무원이에요. 이거 처분이죠. 진짜 처분이에요. 무슨 소송 가서 다퉈요? 항고소송 가서 다퉈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쉽죠? 자, 근데 대한민국 이 공무원법이 워낙에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제도를 파면, 해임, 강등무, 직위해제 너무너무 멋지게 잘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영역에서도 이 명칭들을 다 갖다가 막 흉내를 내요. 자, 이번에는 갑이 공중보건의사예요. 공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세무사, 공인노무사입니다. 근데 어느 날 출근을 했더니 갑자기 당신 파면이야.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러네요. 이건 진짜 이 파면이에요? 아닙니다. 어느 날 회사에 출근했더니 당신 파면이야.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래버리네요. 이렇게 용어들을 막 혼용하고 흉내내서 쓴단 말이에요. 자, 얘한테 나온 이 파면은 진짜 행정청이 우월한 짓을 한 처분이에요? 아니죠. 그럼 이걸 다투려면 무슨 소송 가야 돼요? 전문 계약직 공무원이에요. 파면당했대요. 이걸 다투려면 무슨 소송 가야 돼요? 당사자 소송 가야 됩니다. 각종 공사나 공단에 근무하는 이 근로자가 회사에서 파면당했대요. 또 파면 처분당했다고 막 그러고 돌아다녀요. 이거 무슨 소송 가서 다퉈야 돼요? 일로 가요? 안 받아줘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설문에 공사공단에 근무하는 갑이라는 근로자가 있었는데 공사공단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당했다. 무슨 소송 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냥 1차원적으로 유치원생처럼 항고소송 가야 된다. 처분이니까. 그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에 휘둘리지 말고 일단 제일 먼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이렇게 국가하고 만난 관계가 행정법으로 만났나? 민법으로 만났나? 행정법으로 만났는데 권력관계로 만났나? 비권력관계로 만났나? 이거 자체를 일단 구별하실 수 있어야 어느 소송의 대상인지를 여러분들이 실수 안 하고 찾아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에서 하나만 더 각인하게 되면 자, 처분이란 개념을 보셨는데 자, 처분이란 개념을 보셨어요. 처분은 어느 관계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처분이라는 작용은 어느 관계에서만 등장하는 작용이에요?
권력관계, 행정법관계 중에서도 권력관계에만 등장하는 작용이 처분이란 개념이에요. 비권력관계에서는 처분이라는 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법관계에서는 당연히 처분이라는 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국민들이 법을 떠나서 그냥 이렇게 현실에서 느낄 때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누가 우월해 보여요? 근로자하고 회사하고? 당연히 누가 우월해 보여요? 나 회사에서 잘렸어. 회사가 우월해 보이죠. 법적으로는 사법관계에서 누가 우월할 수 있어요? 사법관계는 전부 법적으로는 평등해요. 전부 법적으로는 평등합니다. 사법관계에서는 애초에 처분이라는 작용 자체가 등장할 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자, 요 그림에서는 요 정도 보시고, 자, 이제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요거를 이제 한번 보실 텐데, 자, 법 관계는 한마디로 뭐의 관계냐? 보통 우리 법률 관계, 법적 관계 이런 표현들을 이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럼 법률 관계는 한마디로 권리와 의무의 관계예요. 법률 관계는 한마디로 권리와 의무의 관계입니다. 그럼 권리는 뭔데? 자기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힘,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이익, 이게 권리라고 보통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의무는 뭔데? 법에서 일정한 행위끔 하게끔 강제하고 있는 것들, 이게 의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보통 밥 같이 먹으면 뭐 더치페이도 많이 하는데 어느 날은 내가 한번 샀어요. 내가 한번 샀습니다. 그럼 되게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엔 지가 인간이니까 사겠지. 다음에 만났네요? 근데 안 내요. 지갑을 놓고 왔대요. 여러분들이 또 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되겠다. 이건 돌려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네요? 내가 한번 샀으면 얘도 한번 사야 될 의무가 있는데 얘가 의무 이행 안 했다. 내가 밥 먹을 권리 침해당했다. 법관님 판결 내려주세요. 밥 사라고. 그렇게 소장을 써내면 법원이 받아줘요? 받아줘요? 안 받아주죠. 왜 안 받아줘요? 여러분들 밥 못 먹었는데, 얘 밥 안 샀는데, 그건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관계예요. 호의관계. 사면 좋고 말면 말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애초에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 법률관계는 뭐냐? 한마디로 권리와 의무의 관계인데, 그럼 법률관계를 맺으려면 권리자가 있어야 될 거고, 권리를 갖는 자, 의무를 갖는 자, 이 당사자라는 개념이 권리자, 의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권리와 의무가 만나야 법률관계가 맺어지니까 권리를 갖는 자, 의무를 갖는 자, 얘네들이 만나야 되겠죠. 이때 이 자라는 개념은 인격체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행정법 관계예요. 그럼 행정법은 뭘 추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행정법은 막연하지만 공익, 질서 유지, 공익 증진. 그럼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주체, 국가, 여러분, 누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요? 국가가 활동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공익 수행에 있어서 상대방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법 관계에서는 국민은 행정의 객체, 행정 수행에 있어서의 상대방, 객체가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요 국민을 일반, 사인이라고도 법에서는 많이 표현합니다. 그럼 결국 인격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문일, 이게 문일이라고 볼게요. 문일 인격 없어요? 인격이 있어요? 문일 인격 없어요? 있어요?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인격체는 살아서 태어나면서부터 인격을 갖고 태어나는 자연인. 근데 삼성전자처럼 오늘 현대국가에서는 일정한 단체에도 법인격을 부여해서 법인세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된 법인, 그리고 노조. 노조도 물론 법인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대개 그냥 대표자를 정해놓고 내부 규율이 있고 그 대표자를 통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죠. 그런 것들을 비법인사단이라고 합니다. 그거 역시 법에서는 인격체라고 얘기해줘요. 그럼 일단 문일로 볼게요. 문일 인격 없어요? 문일 인격이 있어요. 문일 인격 있어요? 문일 인격 있습니다. 근데 문일이 강아지를 하나 키워요.
자, 강아지를 키워요. 둘이 맨날 뛰어다니면서 산책합니다. 둘 다 살아 숨쉬는 동물이에요. 문일은 인격이 있죠. 얘는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살아 숨쉬는 동물인데? 왜 얘는 인격이 없어요? 인격체라고 얘기 안 해요. 얘는 법에서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동물에서 끝나는 거지 법상 인격이라는 걸 가질 수 없어요. 자, 문일은 인격이죠. 이 모습의 문일이 인격체입니다. 문일 가슴에는 이렇게 심장이 있어요. 심장이 있어요. 이 심장 자체는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세무서장이 문일 심장에다가 세금 부과해요? 산소 많이 마신다고? 그럴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심장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인체 기관이라고 표현하죠. 문일이 하나의 인격체로 구성이 되는 거지 문일을 구성하고 있는 심장이라든지 내부 장기들이라든지 이건 하나의 인격체, 신체를 구성하는 기관입니다. 그럼 문일은 인격이 있죠. 문일을 구성하는 개개의 기관, 신체 기관들 이건 독립한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문일 자체만이 하나의 인격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습을 그대로 국가로 가지고 와 볼게요. 좀 전에 법률 관계에 누구하고 누가 만나는 걸 얘기했어요? 여러분들하고 누가 만나는 걸 전제로 얘기했어요? 국가하고 여러분들이 만날 때 행정법 관계 중에 권력 관계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비권력 관계도 있고 민법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러면 지금 행정을 수행하는 주체, 행정 주체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세금 내라. 그래서 돈 받아가고 뭐 하지 마라. 철거해라. 철거 명령하고 와서 건물 때려 부수고 이건 누가 일반적으로 수행해요? 국가가 수행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수행하는 주인공으로서 행정주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행정주체라는 건 인격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 지자체, 사람 아니죠. 문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국가나 지자체는 인격은 있는데 얘네들은 어떤 개념이냐? 법인이에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인격이 부여된 행정주체라는 개념이 된 겁니다. 그럼 국가도 몸뚱이가 있다고 한번 볼게요. 국가의 몸이 이렇게 생겼다고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국가 정말로 보신 분 있어요? 법에 의해서 분명히 인격은 부여됐는데 인격체인데 국가 보신 분 있어요? 이건 관념적인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다라고 보자.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설립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다라고 보자. 이건 관념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헌법이나 법률에서 국가는 국민들의 기본권, 국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무를 수행해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럼 행정안전에 관한 사무, 보건복지부에 관한 사무, 세금에 관한 사무, 고용노동에 관한 사무, 엄청나게 많은 사무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국가는 인간이 아니죠. 행위를 할 수가 없죠. 이놈은 지 수업 들으라고 온 게 아닌데 팔이에요? 벌이에요? 네, 잠깐 조금 이쪽에 집중하세요. 저놈을 빨리 내보내야겠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 내보내고 할게요. 자, 국가가 수행해야 되는 사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국가 조직을 잘게 자르는 거예요. 자, 국가 조직을 행정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이라는 조직을 하나 만들어요. 고용노동부라는 조직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일단 조직을 하나 잘랐어요. 근데 국가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행위를 못하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누구를 써요? 무수히 많은 공무원을 뽑는 겁니다. 그 공무원들을 뽑아서 각각 맡은 자리, 수행해야 되는 직무에 책상을 하나 주고 앉혀놓는 거예요. 그 무수히 많은 공무원들이 국가를 구성하는 기관이 되는 거예요. 문일이 인격체고 문일의 심장이 기관인 것처럼 국가가 인격체면
국가를 구성하는 기관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국세청, 고용노동부만 여러분들 가봐도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들이 돌아다니죠. 이게 결국 문일의 몸속을 흐르는 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수히 많은 공무원들, 기관들이 자기 맡은 바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 조직의 우두머리에다가 한 명씩을 앉혀놓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국세청이라는 조직에는 국세청장, 여기 한 명을 앉혀놔요. 고용노동부에는 장관, 여기에 한 명을 앉혀놓습니다. 지금 여기에 누가 앉아있는지는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 누가 앉아있는지는 연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을이라는 애가 앉아있어요. 을이라는 애가 앉아있습니다. 운전하고 가다 사고 나서 을이 사망했어요. 을이 사망했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망한 거예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다시 살려야 돼요?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누가 앉아있는지 걔는 인격체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개념에서는. 여러분들은 지금 기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기관을. 근데 누군가는 앉아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앉혀놨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개념은 국가를 구성하는 기관의 개념을 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국세청장에 누군가는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연상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소득세 부과 시즌이 왔어요. 갑이라는 국민이 이제 소득이 발생했네요. 그럼 이제 소득세법에 국민들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갑이라는 국민한테 세금을 부과해야 되겠죠. 근데 국가가 인격을 갖고 있는데 국가는 계산을 못해요. 갑한테 얼마를 부과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수히 많은 공무원, 정말로 살아서 생각하고 행위를 할 수 있는 이 공무원들을 뽑게 되는 거고, 그 우두머리 자리에 한 명을 앉혀놓은 겁니다. 이걸 행정청이라는 이름을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래서 국세청장이 얘 이번에 세금 1억 원 내야 되겠네. 1억 원을 부과했어요. 자, 소득세 1억 원 부과했습니다. 세금 부과 자체는 누가 했어요? 국가가 했어요? 국세청장이 했어요? 국가가 했어요? 국세청장이 했어요? 국세청장이 한 거예요. 그래서 1억 원의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그럼 갑한테 뭐가 발생해요? 1억 원의 조세 부과 처분이 있었으니까 갑한테 뭐가 발생해요? 의무 발생하죠. 의무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돈을 내야 돼요. 이때 갑이 누구 통장에 돈을 내야 돼요? 자, 문일의 심장이 별도로 통장이 있어요? 은행에 가면 문일 통장이 있고 문일 통장, 심장 통장이 따로 있어요? 아니죠. 통장은 누구만 가질 수 있어요? 인격체만 가질 수 있어요. 그럼 국민의 납세 의무는 누구에 대한 납세 의무예요?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예요. 그럼 이 1억 원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국가가 권리자입니다. 그럼 당연히 납세고지서 밑에 있는 계좌번호는 국가 소유의 계좌인 거예요. 그럼 이 1억 원을 빨리 내라. 빨리 받아가야 되겠어. 내 통장에 집어넣어.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국가라는 겁니다. 권리와 의무는 인격이 있어야만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요 납세 의무에 대한 권리자는 국가라는 인격체가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 통장에 돈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 통장에 돈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세청장의 통장이라는 건 따로 없어요, 여러분들. 얘는 독립한 인격체가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구별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국세청장은 행정주체예요. 국가라는 행정주체, 인격체를 구성하는 기관에 불과해요. 기관에 불과하죠. 얘는 독립한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독립한 인격이 없어요. 그럼 요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국가입니다. 국가가 권리자예요. 권리는 인격체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세금 자체는 누가 내라고 그랬어요? 현실에서 세금 내라고 명령한 건 누구예요? 국세청장이 했죠. 얘는 돈 받아가는 권리자예요? 권리자가 아니에요? 권리자 아니죠. 근데 얘가 세금은 내라고 했죠. 이건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라는 개념이에요. 권리자를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 그걸 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지금? 처분했죠. 처분 권한. 이렇게 이제 표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럼 행정청, 처분을 한 처분청, 행정청. 행정주체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행정주체는 국가. 실제 행위를 하는 행정청이 국세청장.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다르죠. 달라요,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행정청하고 행정주체는 다르다. 이걸 구별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는 뭘까? 이 처분이 위법했어요. 이 처분이 위법했어요. 그러면 갑은 무슨 소송을 제기해서 다퉈야 돼요? 처분이 위법했어요. 무슨 소송을 제기해서 다퉈야 돼요? 항고소송을 제기해서 다투는 거예요. 자, 항고소송 제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소 제기할 때는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다툴지 피고를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항고소송의 피고란에 누구를 써야 되는 거냐? 지금 항고소송의 대상 뭘 갖고 가요? 항고소송의 대상 뭘 갖고 가요? 처분. 처분은 누가 했어요? 국가가 했어요? 행정청, 국세청장이 했어요? 국세청장이 했죠. 그럼 항고소송 제기할 때 피고란에 누굴 쓰라는 거예요? 항고소송 제기할 때 피고란에 누구 쓰라는 거예요? 처분 다투니까. 이거 처분한 놈. 처분청이 피고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뒤에 바로 나오겠지만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당사자 소송은 누가 우월해요? 대등 관계에서 권리 의무를 다투는 거예요. 대등 관계에서 권리 의무를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돈 받을 게 있어요. 자, 돈 받을 게 있습니다. 그럼 돈은 여러분들 얘가 들고 있어요. 돈을 갖고 있는 건 국가밖에 없어요. 국가밖에 없죠. 그럼 당사자 소송 제기할 때는 야, 돈 줘. 그렇게 소송 제기할 때는 돈을 갖고 있는 애를 상대로 제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사자 소송 제기할 때는 피고란에 누구를 써야 돼요? 행정청을 쓰는 거예요. 돈을 갖고 있는 국가, 지자체를 피고란에 쓰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돈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이 인격 주체를 피고란에 써야 됩니다. 요걸 이제 법조문으로 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처분 개념부터 이제 상세하게 나가고 아마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법조문이 좀 진행이 될 겁니다. 예, 잠깐 쉬었다 들어올게요.